일부, 텅 빈 집, 낯선 위로를 찾아. 숨을 쉴 때마다 그의 부재가 먼지처럼 내려앉는 집, 당신은 누군가를 잃은 후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나요? 남편이 떠난 지 꼭 49일째 되던 새벽, 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나이 60입니다. 34년을 함께한 그의 온기가 사라진 아파트는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그가 늘 앉던 자리가 희미하게 꺼져 있었고, 현관에는 그의 구두가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었죠. 밤마다 그 흔적들을 마주할 때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조이는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작은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챙겨 무작정 강원도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없는 곳,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절박함뿐이었습니다. 기차는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벗어나 점점 더 높고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짙은 녹색으로 변해갈수록 돌덩이 같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겨우 찾아낸 산마루 민박. 별점도, 후기도 거의 없는 곳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몹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산마루 민박입니다. 저, 민박 예약 좀 하려고요. 며칠이나 머무실 예정이십니까? 그 질문에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일주일,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제 목소리 끝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안함에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은 늘 비어 있으니 편하실 때 언제든 오십시오. 그 한마디가 마치 제 방황을 허락해주는 것만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낡은 목조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전화기 너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을 김진우라고 소개한 그는 6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호수처럼 고요하고 또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방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우 씨가 안내한 방은 작았지만 창밖으로 소나무 숲이 내다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박집이라기엔 지나치게 고요했고 다른 손님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은 없나요? 요즘은 찾는 이가 드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고 더 묻는 것이 실례일 것 같은 분위기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여니 11월 초 강원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다른 날카롭지만 상쾌한 그 공기가 오히려 가슴속 응어리를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처에 식당이 마땅치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 편의점에서 대충 사온 게 있어서. 사실 혼자 밥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컵라면으로 때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혼자 먹기 적적했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이라도 함께 하시지요. 그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투박한 나무 식탁 위에 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나물 몇 가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모든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우리는 그날 밤 별다른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슬픔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서로의 침묵 속에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부 낡은 편지, 숨겨진 그리움. 산마루 민박에서의 첫 아침은 낯설지만 평온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악몽에 시달리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지저귀는 산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코끝을 맴도는 묘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곰팡이나 먼지 냄새가 아닌 아주 오래된 책에서 날 법한 혹은 누군가의 그리움이 배어있는 듯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준 진우 씨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방 원래 누가 쓰던 방인가요? 그의 어깨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손님 방으로 비워두던 곳입니다. 그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했지만 더 캐물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가져온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어 속옷을 넣으려는데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빛바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없이 만지고 또 만져본 흔적이었습니다. 남의 사적인 물건을 훔쳐보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저를 이끈 그 묘한 향기의 근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단정하면서도 다정한 글씨체가 가득했습니다. 여자의 글씨였습니다. 진우 씨, 내 사랑하는 당신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당신보다 먼저 먼 길을 떠나게 되거든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을 키운 곳, 당신의 따뜻한 품처럼 나를 안아주던 곳이잖아요. 이 집의 기둥 하나, 창문 하나마다 우리의 행복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이 집이 당신 곁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 곧 이 집이니까요. 편지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당신을 만난 게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진우 씨의 그 깊고 슬픈 눈빛의 이유를, 이 넓은 민박집에 다른 손님이 없었던 이유를, 그리고 이 방을 맴돌던 애틋한 그리움의 향기,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감히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한 사람의 성스러운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편지를 쓴 그 여인이 진우 씨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시에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역시 저를 그토록 아껴주었는데 저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 같아 가슴이 시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거실로 나갔을 때 진우 씨는 창가에 홀로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는 기척에 화들짝 놀라는 그의 모습에 저는 차마 편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 집 참 아늑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제 말에 진우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구나. 진우 씨도 나처럼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왠지 모를 동질감에 외로움이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부. 된장찌개 한 그릇에 무너진 밤. 민박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진우 씨는 말없이 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신세만 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어귀의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일은 곧했습니다. 60의 나이에 찬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는 일은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남편에 대한 생각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의 고단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주쯤 되던 어느 날 저녁, 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민박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 처량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박집 마당에 가까워질수록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진하고 깊은 집밥의 냄새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집이 아닌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진우 씨가 평상 위에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이 많이 고됐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정말 괜찮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서요. 같이 드십시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지만 그 속에서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 이 사람도 혼자 밥 먹는 게 힘든 거구나. 평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특히 집된장으로 끓인 찌개는 그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목이 턱 막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는 늘 저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나를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당연했던 사실이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마운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 안 좋으십니까? 진우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누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을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후 3년 동안 저는 온통 남편의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남편의 밥, 남편의 약, 남편의 병원 수발. 제 끼니는 늘 컵라면이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땐 몰랐는데 혼자 밥 먹는 일이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더 깊은 위로가 오고 갔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의 공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진우 씨는 따뜻한 구기자차를 끓여왔습니다.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 된장찌개 한 그릇에 제가 단단히 무너져 버렸네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진우 씨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거창한 말이 아닌 정성껏 차려진 밥 한 그릇일 수 있다는 것을요. 4부 온기, 손끝에서 가슴으로 11월 중순을 넘어서자 강원도의 밤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마당 평상에 잠시 앉아있는데 매서운 바람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추우시겠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진우 씨가 조용히 말하더니 창고 쪽으로 가서는 코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라도 걸치시지요. 코트를 받아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소재에 누가 봐도 여성용인 우아한 코트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의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입어도 되는 것인지 망설이는 제게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기 드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그의 표정은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저를 예면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조심스럽게 코트를 걸치는 순간 은은하고 부드러운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코트, 사모님 것이지요. 참 따뜻한 향이 나네요.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진우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잠겼습니다. 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 씨가 맥주 2캔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같은 밤엔 한잔해야지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희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 아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가 서울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이야기.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주캔을 내려놓으려다 제 손이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스침이었을 뿐인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깜짝 놀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진우 씨도 놀란 듯 손을 움찔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온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멎었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의 온기에 설레는 제 자신이 낯설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살아있다는 감각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적을 깬 것은 진우 씨였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빼며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을까요? 괜찮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의 코트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처음 맞이한 그 밤, 누군가의 체온이 이토록 저를 흔들 줄은 몰랐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부, 함께 맞는 밤, 그리고 엇갈린 발걸음.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피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기도 혹은 너무 가까워져 버린 것 같기도 한 미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갔을 때 진우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던 그였는데 부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 그의 방문 쪽을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의 옷 몇 벌과 세면 도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것을. 처음엔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연락처조차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텅 빈 민박집에 홀로 남겨지자 서울의 그 집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온기에, 그의 따뜻한 밥상에 제가 너무 빨리 익숙해져 버렸던 탓일까요? 혼자 있는 동안 저는 민박집 구석구석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그의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고 그 옆에 선 진우 씨는 지금보다 훨씬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엌에 짝을 맞춘 컵, 냉장고에 붙은 폴라로이드 사진, 침실 화장대의 작은 액자 속 다정한 모습까지. 집안 모든 물건이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지, 그리고 그 행복을 잃은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민박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우 씨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없이 떠나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우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유품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차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옷이며 화장품이며 우리가 함께 읽던 책들까지 모두 정리하는데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차갑게 식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집을 떠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서 힘들지만 떠나면 정말 모든 게 끝일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 그 빈자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남편 보내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제 고백에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동질감에서 오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그러며.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6부, 첫눈, 그리고 조용한 약속, 새롭게 추가된 부분. 진우 씨가 돌아온 후 민박집의 시간은 느리지만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애써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네. 혹시 자제분들은 없으십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진우 씨는요? 저도 아들만 둘입니다. 녀석들, 아비 걱정은 한다면서 1년에 두어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지요. 다들 자기 삶이 바쁘니까요. 그래도 가끔 손주들 재롱 보는 맛에 살아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이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겪었던 소소한 기쁨과 속상함들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뒤 강원도 산골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솜털 같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참 예쁘네요. 그렇지요. 아내가 눈을 참 좋아했습니다. 진우 씨는 창가에 선 채 아련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 사람 곁에서 남은 계절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난로가에 나란히 앉아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네. 저 서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용기를 내어 던진 제 말에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우 씨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남은 날들을 함께 웃으면서. 그런 거 욕심일까요?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희망과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선영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적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하얀 눈송이들은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네, 여보. 나 이제 다시 행복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겨울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슬픔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온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